안녕하세요. 열정 가득한 도시농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이 되면 우리 마음속에도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것 같죠? 겨우내 꽁꽁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텃밭에 나가 굳어있던 땅을 뒤집는 일부터 시작하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 그 희망찬 첫 삽질이 여러분의 1년 농사를 망치는 최악의 실수가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오히려 흙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작물이 자라기 힘든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 3월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토양 준비 실수들과 반대로 이렇게만 하면 무조건 성공하는 황금흙 만드는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텃밭이 올해는 분명 놀라운 수확을 안겨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왜 3월의 토양 준비가 그토록 중요한지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겨울 동안 땅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땅속의 미생물들은 활동을 멈추고 흙의 구조는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물리적인 변화를 겪었죠. 3월은 바로 이 잠자던 거인을 깨우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우느냐에 따라 이 거인은 우리에게 풍성한 선물을 안겨주는 든든한 아군이 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키워내지 못하는 황무지로 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토양을 단순히 작물을 심는 바탕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건강한 흙은 수십억 마리의 미생물과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아 숨쉬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이 생태계가 활발하게 움직여야 양분을 만들고 병해충을 막아내며 작물의 뿌리가 건강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죠. 따라서 3월의 토양 준비는 단순히 땅을 부드럽게 만드는 물리적인 작업이 아니라 잠자던 생태계를 건강하게 깨워 앞으로의 농사를 위해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첫 번째 실수는 바로 너무 이른 시기에 땅 뒤집기입니다. 3월 초 날이 좀 풀렸다고 해서 성급하게 밭으로 나가 쟁기나 삽으로 땅을 갈아엎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 금물입니다. 왜일까요? 아직 땅속 깊은 곳은 충분히 녹지 않았거나 혹은 녹았더라도 과도한 수분을 머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젖은 흙을 뒤집게 되면 흙 알갱이들이 뭉쳐서 단단한 덩어리가 되는 토양 경반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평소에는 공기와 물이 드나들던 흙 속의 미세한 틈들이 전부 막혀버리는 거죠. 이렇게 한번 굳어버린 흙은 마치 시멘트처럼 단단해져서 나중에 작물의 뿌리가 제대로 뻗어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물 빠짐도 나빠져서 비가 조금만 와도 밭이 질퍽거리게 되고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해 썩어버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흙 속에 살고 있는 지렁이나 유익한 미생물들에게도 이런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들의 서식처를 파괴하고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이죠. 따라서 땅을 뒤집기 전에는 반드시 흙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땅을 뒤집어도 좋은 최적의 시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흙 한 줌 테스트입니다. 밭에 여러 군데에서 흙을 한 줌씩 파내어 손에 쥐고 꽉 쥐었다 펴보는 겁니다. 이때 만약 흙이 단단한 덩어리로 뭉쳐지고 손가락으로 살짝 찔렀을 때도 잘 부서지지 않는다면 아직 수분이 너무 많다는 신호입니다. 이 상태에서 땅을 뒤집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며칠 더 기다려야 합니다. 반대로 흙을 쥐었다 폈을 때 자연스럽게 세우르르 부서지거나 덩어리가 졌더라도 손가락으로 가볍게 건드리면 쉽게 부서진다면 바로 그때가 땅을 갈아엎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흙 속에 적당한 수분과 공기가 공존하는 이상적인 상태라는 뜻이죠.
이 간단한 테스트 하나만으로도 앞서 말씀드린 토양 경반화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농사는 자연의 시간에 맞춰야 한다는 말이 있죠. 조급한 마음에 며칠 서두르는 것보다 흙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지혜가 풍성한 수확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비싼 장비나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흙을 만져보는 간단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농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흙의 상태를 확인했다면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밭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겨우내 밭에 남아있던 작물 잔재물이나 잡초들을 제거하는 일이죠.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잔재물들을 모두 긁어모아 태워버리거나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리시는데요. 이건 아주 귀한 유기물을 낭비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만약 작년에 병충해가 심했던 작물의 잔재가 아니라면 잘게 잘라서 밭에 다시 섞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들이 흙 속 미생물의 좋은 먹이가 되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콩과 작물의 잔재물은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하는 능력이 있어 아주 훌륭한 천연 질소 비료 역할을 합니다. 다만 흰가루병이나 탄저병 등 병에 걸렸던 식물의 잔재는 병원균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밭에서 멀리 치워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겨울을 난 잡초들은 뿌리가 깊고 튼튼하기 때문에 가급적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홈이나 쇠스랑을 이용해 꼼꼼하게 걷어내야 봄에 잡초와의 전쟁에서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밭 정리는 단순히 미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병의 중의 월동철을 없애고 귀한 유기물을 토양으로 돌려보내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밭도 깨끗해졌겠다. 바로 퇴비를 뿌리고 땅을 갈면 될까요? 잠시만요. 그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과정이 바로 토양 검사입니다. 물론 전문기관에 의뢰하면 가장 정확하겠지만 요즘에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간이 토양 진단 키트를 이용해 내 밭의 산도 pH와 필수 영양소 상태를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듯 흙도 저마다의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밭은 산성 토양일 수 있고 어떤 밭은 특정 영양분이 과하거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모르고 무작정 남들이 좋다는 퇴비나 비료를 똑같이 뿌리는 것은 환자의 상태도 모르고 아무 약이나 처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밭은 대부분 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하여 산성화된 경우가 많은데 이 상태에서 산성 비료를 또 주게 되면 흙은 더욱 망가지고 작물은 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알칼리성 토양에 석회 고토를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낳습니다. 토양 검사는 내 밭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진단서와 같습니다. 이 진단서를 바탕으로 내 밭에 꼭 필요한 처방, 즉 알맞은 종류의 퇴비와 비료를 선택하고 적절한 양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적인 텃밭 가꾸기의 시작이며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지름길입니다. 토양 검사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이제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간이 진단 키트를 사용하면 보통 토양의 산도 pH와 질소 N, 인피, 칼륨 K의 함량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산도를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밭작물은 pH 6.0에서 6.5 사이의 약산성 토양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만약 측정 결과가 이보다 낮게, 예를 들어 5.5 이하로 나왔다면 산성 토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때는 밭을 갈기 2주에서 3주 전에 석회 고토나 소석회를 뿌려주어 산도를 교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7.0 이상으로 높게 나왔다면 알칼리성 토양으로 유황 가루 등을 사용해 산도를 낮춰줄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다음으로 질소, 인, 칼륨은
작물의 생장에 필수적인 3대 영양소입니다. 질소는 잎과 줄기를 키우고, 이는 꽃과 열매를 맺게 하며, 칼륨은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진단 결과 특정 성분이 부족으로 나왔다면 해당 성분이 많이 함유된 비료를 보충해주고, 과다로 나왔다면 해당 성분의 비료는 당분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토양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 밭에 맞춤형 영양제를 공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수와 초보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핵심 비결입니다. 내 밭의 상태를 파악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흙의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토양 관리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유기물 투입, 특히 완숙 퇴비를 넣어주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흔한 실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미숙 퇴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축분 등을 충분히 발효시키지 않은 미숙 퇴비는 땅속에서 분해되면서 독한 가스를 발생시켜 어린 모종의 뿌리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해 과정에서 토양 속의 질소를 사용해버려 정작 작물이 써야 할 질소를 빼앗아가는 질소기아 현상을 유발하기도 하죠. 심지어 미숙퇴비에는 잡초 씨앗이나 병원균이 그대로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완전히 발효되어 검고 부드러우며 역한 냄새 대신 흙냄새가 나는 완숙퇴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좋은 퇴비는 단순히 양분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흙의 구조를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흙, 알갱이들을 서로 뭉치게 해 공기와 물이 잘 통하는 떼일 구조를 만들어주며 수분을 머금는 능력을 향상시켜 가뭄을 이겨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다양한 미생물의 서식처가 되어 토양 생태계를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비료가 작물에게 직접 주는 밥이라면 퇴비는 밥을 잘 소화하고 건강한 몸을 만들어주는 보약과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완숙 퇴비를 준비했다면 이제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뿌려야 할까요?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지만 퇴비 사용에 있어서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퇴비는 화학 비료처럼 과용했을 때의 부작용이 훨씬 덜하지만 그래도 적정량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10제곱미터, 즉 약 3평 정도의 텃밭을 기준으로 20kg짜리 완숙 퇴비 한두 포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약 처음 밭을 만들거나 흙이 매우 척박한 상태라면 조금 더 많은 양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년 꾸준히 퇴비를 넣어 관리해온 밭이라면 양을 조금 줄여도 괜찮습니다. 퇴비를 뿌리는 방법은 밭 전체에 골고루 뿌려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퇴비를 한 곳에 쏟아 놓는 것이 아니라 삽이나 쇠스랑을 이용해 넓게 펼쳐주세요. 그 후 삽이나 관리기를 이용해 흙과 퇴비가 잘 섞이도록 땅을 갈아엎어줍니다. 이때 너무 깊지 않게 흙의 표면으로부터 약 15에서 20cm 깊이로 섞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작물의 뿌리가 주로 활동하는 깊이가 바로 그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흙과 잘 섞인 퇴비는 미생물에 의해 서서히 분해되면서 작물이 필요로 할 때마다 꾸준히 양분을 공급해주는 훌륭한 지효성 비료 역할을 하게 됩니다. 퇴비 외에도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유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곤지숨 피란타스니, 만약 주변에서 구하기 쉽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엽토입니다. 산에 가면 낙엽이 썩어서 만들어진 부드러운 흙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천연 부엽토입니다. 부엽토에는 다양한 미생물이 살아있어 토양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낙엽을 긁어 모아 1년 이상 쌓아두면 집에서도 훌륭한 부엽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좋은 재료는 쌀겨입니다. 쌀겨는 미생물의 좋은 먹이가 될 뿐만 아니라 유용한 미생물인 유산균과 효모균을 증식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밭에 쌀겨를 뿌려주면 토양이 부드러워지고
병해충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쌀겨는 질소 성분이 많아 너무 많이 사용하면 가스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니 흙과 잘 섞어 소량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커피 전문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커피 찌꺼기는 질소 함량이 높고 지렁이가 좋아하는 먹이이며, 쟤는 칼륨과 각종 미네랄이 풍부한 훌륭한 천연 비료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흙을 살리는 보물 같은 재료들이 숨어 있습니다. 내 밭의 특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해 다양한 유기물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유기물을 충분히 넣어주었다면 이제 밑거름으로 비료를 사용할 차례입니다. 여기서 많은 초보 농부들이 저지르는 또 하나의 큰 실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비료 과용입니다. 작물을 빨리, 그리고 크게 키우고 싶은 마음에 포장지에 적힌 권장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비료를 쏟아붓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는 작물에게 보약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독약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과도한 비료, 특히 화학 비료는 토양 속에 염류를 축적시켜 흙을 딱딱하게 만들고 산성화를 촉진합니다. 또한 특정 양분이 과잉 상태가 되면 다른 양분의 흡수를 방해하여 오히려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소 비료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작물의 잎이와 줄기만 무성하게 자라는 웃자람 현상이 나타나고, 정작 중요한 꽃이나 열매는 잘 맺히지 않게 됩니다. 병충해에도 훨씬 취약해지죠. 비료는 반드시 작물을 심기 최소 1주에서 2주 전에 제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정량을 지켜서 사용해야 합니다. 퇴비와 마찬가지로 밭 전체에 골고루 뿌린 후 흙과 잘 섞어주어 비료 성분이 토양에 고르게 퍼지고 안정화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족한 것은 나중에 웃거름으로 보충할 수 있지만 한번 과하게 들어간 비료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땅을 갈아엎을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퇴비와 밑거름까지 골고루 뿌렸다면 삽이나 쇠스랑 혹은 관리기와 같은 도구를 이용해 흙을 뒤집어 줍니다. 이 과정을 경운 작업이라고 합니다. 경운의 목적은 단순히 흙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흙과 퇴비, 비료를 골고루 섞어주고 흙 속에 공기를 공급하여 미생물의 활동을 촉진하며 깊은 곳에 숨어있던 잡초 씨앗이나 해충의 알을 표면으로 끌어올려 제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경운의 깊이는 보통 15에서 20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깊게 갈면 오히려 땅속 깊은 곳에 척박한 흙이 위로 올라오거나 흙의 구조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삽으로 직접 작업할 경우 한 삽씩 떠서 뒤집어주고 삼날로 큰 흙덩어리를 잘게 부셔주는 과정을 반복하면 됩니다. 관리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너무 빠른 속도로 여러 번 반복해서 갈기보다는 적당한 속도로 꼼꼼하게 작업하여 흙이 곱게 부서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땅을 갈지 않고 유기물로 표면을 덮어주기만 하는 무경운 농법도 주목받고 있지만, 처음 텃밭을 시작하거나 흙의 물리성을 개선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경운 작업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경운 작업을 통해 흙을 부드럽게 만들고 퇴비와 비료를 섞어주었다면 이제 작물을 심을 공간, 즉 두둑과 고랑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둑은 작물이 심어질 공간으로 밭의 바닥보다 높게 흙을 쌓아 올린 곳을 말하고, 고랑은 작업자가 다니거나 물이 빠지는 길 역할을 하는 낮은 공간을 말합니다. 왜 굳이 평평한 밭이 아닌 두둑을 만들어야 할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두둑을 만들면 흙의 통기성과 배수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집니다. 비가 많이 와도 고랑으로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작물의 뿌리가 물에 잠겨 썩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두둑의 흙은 평평한 땅보다 햇빛을 더 많이 받아 지온이 빨리 올라갑니다. 이는 이른 봄에 작물의 초기 생육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작업자의 발에 밟히는 공간, 고랑과 작물이 자라는 공간, 두둑이 분리되어 작물이 자라는 흙이 단단하게 굳는 것을 막아줍니다. 두둑의 높이는 보통 20에서 30cm 정도. 폭은 재배할 작물의 종류나 작업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60에서 120cm 사이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둑을 만드는 것은 조금 번거로운 작업일 수 있지만 이 작은 수고가 1년 농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두둑을 만들었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인 토양 멀칭을 고려해 볼 시간입니다. 멀칭이란 만들어진 두둑의 표면을 비닐이나 볏짚, 왕겨, 낙엽 등 다른 재료로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멀칭은 선택사항이지만 그 효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효과는 잡초 발생 억제입니다. 햇빛을 차단하여 잡초 씨앗이 발아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힘든 김매기 작업에서 상당 부분 해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은색 비닐 멀칭은 잡초 방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둘째, 수분 유지 효과입니다. 흙 표면을 덮어주어 수분 증발을 막기 때문에 물 주는 횟수를 줄일 수 있고 가뭄 피해를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지온 조절 효과입니다. 검은색 비닐은 봄철 지온을 높여 작물의 초기 생육을 돕고 볏짚이나 왕겨 같은 유기물 멀칭은 한여름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뿌리를 보호하고 지온이 과도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넷째, 병해충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흙탕물이 튀어 잎에 병원균이 옵는 것을 막아주고 특정 해충의 접근을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멀칭은 노동력을 줄여주고 작물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석사조의 효과를 가진 아주 유용한 농법입니다. 어떤 멀칭 재료를 선택할지는 자신의 농사 방식과 재배할 작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토양 살충 및 살균에 관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작물을 심기 전에 밭에 토양 살충제나 살균제를 미리 뿌려두어야 병충해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화학적인 토양 소독제는 목표로 하는 해충이나 병원균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유익한 미생물과 지렁이까지 모두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이는 흙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여 당장은 병해충이 없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외부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인 죽은 흙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화학농약 사용은 지양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병해충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밭을 깊게 갈아엎어 햇빛에 소독하는 태양열 소독 방법을 활용하거나 니모일이나 목초액과 같은 천연 자재를 물에 희석하여 뿌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메리골드나 허브류처럼 특정 해충이 기피하는 식물을 밭 주변에 함께 심는 동반 식물 재배도 훌륭한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토양 생태계를 만드는 것 자체가 최고의 병해충 방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양 준비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또 다른 요소는 바로 물입니다. 퇴비와 비료를 넣고 밭을 모두 갈아엎었다면 작물을 심기 전에 밭에 물을 충분히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흙과 섞인 퇴비와 비료가 수분을 만나야 비로소 분해가 시작되고 작물이 흡수할 수 있는 유효한 양분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건조한 상태에서는 이 과정이 매우 더디게 진행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갓 갈아엎은 흙은 내부에 공간이 많아 푸석푸석한 상태인데 물을 뿌려주면 흙이 적당히 가라앉으면서 안정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정된 흙의 작물을 심어야 뿌리가 흙과 잘 밀착되어 활착이 빨라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미숙 퇴비를 사용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스 피해를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물을 뿌려주면 흙 속에 있던 가스가 빠져나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을 주는 양은 밭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고랑에 물이 살짝 고일 때까지 흠뻑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물을 주고 나서 며칠이 지나 흙 표면이 보송보송하게 마르면 그때가 바로 작물을 심기에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과정 하나가 작물의 초기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입니다. 두둑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멀칭까지 마쳤다면 쇠스랑이나 레이크를 이용해 두둑 표면을 평평하고 부드럽게 고르는 작업을 합니다. 이 과정을 정지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정지 작업은 왜 필요할까요? 씨앗을 직접 파종하는 경우 흙 표면에 큰 덩어리가 있거나 울퉁불퉁하면 씨앗이 묻히는 깊이가 제각각이 되어 싹이 고르게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의 경우 싹이 트는데 실패할 수도 있죠. 또한 모종을 심는 경우에도 흙 표면이 부드러워야 뿌리가 쉽게 자리를 잡고 초기 성장에 필요한 수분과 양분을 원활하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정지 작업은 단순히 밭을 예쁘게 보이게 하는 미용 작업이 아닙니다. 작물의 균일한 성장과 초기 활착을 돕는 매우 실용적인 과정입니다. 레이크를 이용해 큰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높은 곳의 흙을 낮은 곳으로 옮겨가며 두둑 전체가 수평을 이루도록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잘 정리된 밭을 보면 마치 정성껏 준비한 아기 침대처럼 느껴질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밭은 소중한 씨앗과 모종을 맞이할 모든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토양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미생물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건강한 흙1g에는 수십억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들이 바로 흙의 연금술사들입니다. 우리가 넣어준 퇴비나 유기물을 분해하여 작물이 흡수할 수 있는 영양소로 바꾸는 역할을 이 미생물들이 담당합니다. 또한 어떤 미생물들은 항생 물질을 분비하여 병원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또 어떤 미생물들은 흙의 입자를 서로 붙여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여 토양의 때알 구조를 안정시킵니다. 그렇다면 이 유익한 미생물의 밀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양질의 유기물, 즉 퇴비나 부엽토를 충분히 공급하여 그들의 먹이와 서식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중에서 판매하는 유용 미생물 EAM, 제제나 고초균, 바실러스균과 같은 미생물 비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을 물에 희석하여 밭에 뿌려주면 토양 내 유익균의 초기 밀도를 빠르게 높여 흙이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화학 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 또한 미생물 생태계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흙을 생명이 없는 물질이 아닌 살아있는 유기체로 대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토양의 물리적 구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흙이라고 하면 영양분이 풍부한 흙을 떠올리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흙의 물리성입니다. 즉, 흙이 얼마나 부드럽고 물 빠짐이 좋으며 공기가 잘 통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흙은 크게 고체인 토양 입자, 액체인 수분, 그리고 기체인 공기로 구성됩니다. 이상적인 흙은 이 세 가지가 각각 적절한 비율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즉 삼상 구조를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텃밭의 상당수는 진흙 성분이 많은 점질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흙은 양분을 보유하는 능력은 좋지만 물 빠짐이 나쁘고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아 뿌리가 쉽게 활력을 잃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모래 성분이 많은 사질토는 물 빠짐과 통기성은 좋지만 양분과 수분을 오래 간직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흙의 물리성을 개선하는 최고의 해결책 역시 유기물입니다. 퇴비나 부엽토와 같은 유기물은
점토 입자 사이사이에 들어가 틈을 만들어 통기성을 좋게 하고, 모래 입자들 사이에서는 수분과 양분을 붙잡아주는 스펀지 역할을 합니다. 즉, 유기물은 어떤 종류의 흙이든 이상적인 때알 구조로 만들어주는 만능 해결사인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텃밭 농사를 시작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연작장애입니다. 연작장애란 같은 장소에 매년 같은 과의 작물을 계속해서 심을 때 발생하는 생육부진 현상을 말합니다. 그 원인은 매우 복합적입니다. 특정 작물이 좋아하는 영양소만 집중적으로 소모되어 토양의 양분 불균형이 초래되고, 그 작물을 공격하는 특정 병원균이나 해충의 밀도가 토양 속에 점점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뿌리에서 분비되는 특정 물질이 축적되어 다른 작물의 생육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작장애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돌려짓기 윤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고추나 토마토 같은 가지과 작물을 심었다면 내년에는 그 자리에 콩과 작물이나 배추 같은 십자화과 작물을 심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작은 텃밭에서 완벽한 돌려짓기를 실천하기란 쉽지 않죠. 이럴 때 3월의 토양 준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연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봄마다 양질의 퇴비를 충분히 넣어 소모된 양분을 보충하고 토양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작물을 심기 전에 밭을 깊게 갈아 햇볕에 소독하거나 옥수수나 수당그라스 같은 녹비 작물을 잠시 키웠다가 갈아엎어 토양을 정화하는 방법도 연작장애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3월 토양 준비의 핵심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며 본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3월이 되면 조급한 마음에 서둘러 밭을 갈고 비료를 뿌리고 모종을 심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성급한 시작은 오히려 흙을 망가뜨리고 한 해 농사를 어렵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흙이 충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 내 밭의 상태를 먼저 진단해보는 신중함, 그리고 화학적인 방법에 의존하기보다 유기물을 통해 흙 본연의 힘을 키우려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3월의 토양 준비는 단순히 작물을 심기 위한 밭을 만드는 과정이 아닙니다. 지난 1년간 고생한 흙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겨울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앞으로의 힘든 여정을 함께할 파트너로서 교감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정성껏 준비된 건강한 흙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풍성한 수확으로 반드시 보답해 줄 것입니다. 당장의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해마다 더욱 건강하고 비옥해지는 지속 가능한 텃밭을 만들어간다는 방향성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3월 토양 준비에 대한 모든 것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볼까요? 첫째, 흙이 축축할 때 절대 성급하게 땅을 뒤집지 말고 흙 한 줌 테스트를 통해 최적의 시기를 판단하세요. 둘째, 무작정 퇴비나 비료를 주기 전에 간이 키트로라도 내 밭의 산도와 영양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미숙 퇴비가 아닌 잘 발효된 완숙 퇴비를 충분히 사용하여 흙의 물리성과 생물성을 함께 개선하세요. 넷째, 화학 비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반드시 정량을 지켜 밑거름으로 사용하세요. 다섯째, 두둑과 고랑을 만들어 배수와 통기를 원활하게 하고 멀칭을 통해 잡초와 수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셔도 여러분은 이미 텃밭 고수의 반열에 오르신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처음에는 조금 복잡하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제대로 배워두면 매년 봄마다 자신감 있게 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 든든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땀과 정성이 깃든 흙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3월 텃밭의 토양 준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아마, 내가 지난 봄에 했던 그 행동이 실수였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최고의 흙을 만드는 비법이 값비싼 비료나 특별한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흙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여기고 흙의 시간에 맞춰 기다려주며 흙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려는 태도의 전환에 있습니다. 흙을 단순히 작물을 지탱하는 물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이 공존하는 하나의 작은 우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흙과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의 텃밭이 단순한 경작지를 넘어 생명이 순환하는 건강한 생태계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텃밭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올해 텃밭에서 가장 기대하는 작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작물을 위해 어떤 특별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